안녕하세요. 김성순 TV입니다. 장점인 평가 시리즈 세 번째 내용인데 12월 11일 일요일 생방송에서 소개한 장점인이 지우고 싶은 8가지 숨겨진 야사를 요약하여 녹화방송으로 전하겠습니다. 요청에 따라 1시간 51분 생방송 내용을 요약합니다. 중국인들의 장점인에 대한 평가는 극도의 권력 집착주의자로 요약됩니다. 해외 반정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점인이 지우고 싶은 8가지 숨겨진 야사를 정리했습니다. (1926년) 장점인은 국민당의 중화민국 통치하에 장쑤성 양조시에서 출생했는데 장점인이 13살이 되던 해에 장점인의 숙부이자 중국 공산당 지하 당원이었던 장상층이 돌연 사망을 하면서 장점인이 장상층의 양자가 되어 숙부인 장상층의 미망인이자 숙모인 우웨이층에 의해 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점인의 청년 시절은 지하 공산당원이었던 숙부의 영향을 받아 애국주의 사상과 민주혁명 계몽 사상에 심취했고 대학 시절에는 항일 애국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장점인이 주장했다고 합니다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인의 생부인 장스쥐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뒤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당시 양홍즈가 지휘하던 난징 유신정부 안에서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했습니다. 장스쥐는 일본 앞잡이 시절에는 장관 체니 본명이었지만 나중에 일본이 망한 뒤에는 이름을 장스쥐인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1940년 3월 장점인의 생부인 장스쥐는 국민당 부총재였던 왕징웨이 및 기타 다른 일본 스파이들과 연합하여 난징 국민정부를 세우고 장스쥐는 선전부 부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후 1943년 장스쥐의 아들인 장점인이 양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배경으로 친일 스파이를 배출시키기 위해 설립한 중앙대학교에 입학했고 당시 특무대장의 리더들인 딩머춘이나 리스쥔 등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장점인은 이후 당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소련에 있을 때 소련 국가안전위원회에서 파견된 미녀 스파이 켈러바와 인연이 되면서 장점인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켈러바에게 전했고 장점인은 이후 귀국해서도 켈러바에게 중국의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장점인의 아버지는 일본에, 장점인은 일본과 소련에게 이른바 대를 이은 스파이 역할을 한 셈이죠. 후일 장점인은 이 시대에 일본에 저항하는 지하조직 운동원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장점인에게 쏟아지는 비난 중에서 가장 큰 2가지는 바로 천안문 육사 사태 무력 진압의 집행자라는 것과 잔인한 화룡궁 탄압에 이은 장기식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89년 육사 사태 천안문 민주화 항쟁에서 덩샤오핑에게 발탁된 장점인은 강경파들의 강경 진압 분위기를 파악하고 강경파인 리퐁 당시 총리와 함께 천안문 학생 운동을 무력 진압한 주범이죠. 1989년 4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한 6월 덩샤오핑에 의해 쫓겨난 자오쯔양을 대신하여 당시 중공 전자공업부 장관 이후 상하이시 당서기로 취임했던 장점인이 덩샤오핑에 의해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한 것입니다. 비록 언건파 덩샤오핑에 의해 1989년 6월 총서기로 발탁이 되었지만 당시 덩샤오핑과 함께 중공을 분할 통치하던 쌍두마차인 천민에게 투항하고 덩샤오핑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992년 덩샤오핑이 인민해방군 제1부주석 양상쿤과 군부 세력들을 대동하고 남순 강화를 하면서 개혁개방 노선을 주창하고 강경파들을 공개 비난하자 자리 위협을 느낀 장점인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강경파들을 배신하고 덩샤오핑에게
투항했죠. 당시 덩샤오핑이 한 말은 간단합니다. 단 한마디에 장쩌민이 돌아섰는데요. 인민해방군 군권을 쥐고 있던 덩샤오핑은 누구든 개혁개방에 반대하면 바로 퇴출. 이 한마디로 장쩌민은 물론이고 공산당 전체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장쩌민은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하기 전까지 완전히 덩샤오핑의 수적이 되었었죠. 장쩌민은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면서 상하이방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상하이방 2인자인 정칭홍 전 국가부주석이고 3인자가 기율위와 공안계통을 장악했으며 정칭홍과 함께 석유방을 완성한 조윤광이죠. 이후 상하이방은 군부, 공안, 기율계통은 물론이고 정경유착을 통해 국영기업과 금융 등 중국 전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쩌민이 실질적인 권력을 휘어잡고 있었던 20여 년 동안 권력의 핵심인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 고위 관료들과 간부들은 전대미문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말 광란의 부정부패, 매간매직의 풍토가 퍼졌던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오죽에 쓰면 장쩌민의 통치한 시기에 장쩌민이 부패 총감독이었다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전 지도자들인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시기에 중국은 경제가 낙후되어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사자가 매년 속출하는 등의 경제난이 항상 공산당의 발목을 잡았죠. 당시에도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부정부패가 성행했지만 워낙 가난한 상태에서 부패의 규모나 정도는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던 장쩌민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죠. 따라서 장쩌민 통치 시기가 바로 중공의 부정부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과 동시에 최고조로 달하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풍토는 시진핑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장쩌민에게는 두 아들 짱맹홍과 짱맹캉이 있는데 이들 장씨가를 일컬어 천하제일의 탐욕가라고 칭할 정도입니다. 2018년 해외로 망명한 고원계의 폭로에 의하면 장쩌민 일가가 세계 제1의 부호이며 장쩌민 가족들이 훔친 국가 재산은 당시 5천억 달러, 약 653조 원에 달하고 이 자산은 장쩌민의 손자인 장즈청이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오쯔양 전 총書記의 책사였던 망명학자 우거광 박사는 장쩌민 시기에 당과 정부의 모든 고위 관료들은 물론이고 중간 간부나 말단 당원과 공무원들조차 심지어 이들의 가족들까지도 부패를 통해 치부를 할 정도로 장쩌민 시대는 총체적인 부패 왕국이었다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장쩌민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처럼 자신도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업종 만들기 작업을 했는데 이때 발탁한 것이 상하이 부단대학의 왕후닝이었습니다. 왕후닝은 젊은 나이에 상하이방의 1인자인 장쩌민에게 발탁되어 장쩌민 통치 사상을 대표하는 3개 대표론을 만들었고 중국 공산당이 시종일관, 중국의 선진사회 생산력의 발전을 이끈다는 등의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쩌민의 대표적인 통치 사상이자 공산당이 지금까지도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3개 대표론은 사실상 공산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사상과는 모순이죠. 자본가와 지주 및 지식인 계급을 타파하여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만들자던 자들이 갑자기 노동자 농민의 지식인과 자본가들까지도 참여하여야 하고 공산당은 이 세 그룹, 즉 노동자 농민 그룹, 지식인 그룹, 자본가 그룹을 대표하고 이들을 이끈다는 3개 대표로는 말장난에 불과하죠. 이처럼 장쩌민은 말장난을 통해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공산당 당내에 자신의 모순된 생각을 사상화, 이론화 시키며 세뇌교육을 시켰고 이를 다시 우매한 중국 인민들에게 대통합의 구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민들은 이런 말장난에 시비를 걸지 않았고 매일 눈부시게 발전하고 변하는 과정에 취해 있었죠. 대외적으로 보면 장점이는 1989년 6.4 사태 무력 진압 이후에 자신의 강경 이미지를 벗기 위해 해외 순방에서 많은 쇼맨십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1995년 리던 회의 당시 대만 총통이 단교 1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자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중공의 지도자였던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은 중공의 우민정책 세뇌교육 선전을 반대했지만 1989년 6.4 사태 이후 장점이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세뇌교육을 강화했고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중관계의 대립적 구도를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장점인의 해외 순방 중에 보여준 여러 쇼맨식은 그러나 국제적인 추태였다는 것이 반중 언론의 평가입니다. 1996년 스페인 방문 시 국왕 앞에서 갑자기 빗을 꺼내 머리를 빗는다든지 저녁 만찬에서 국왕의 왕비 옆에 앉아서도 빗질을 또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카메라가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에 보도된 이런 일은 세계적 망신이죠. 장점인의 국제적 추태는 이뿐이 아닙니다. 1999년 10월 24일 프랑스의 한 박물관을 참관하다가 갑자기 흥이 난 장점인은 동행했던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통령 부인인 베나데트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도 했죠. 시라크 대통령이 나중에 이를 보고 무척 당황해하면서 화를 참기도 했었는데요. 2000년 4월 19일 장점인이 튀르키예로 국명이 바뀐 예전의 터키를 방문했는데 당시 슐레이만 데미렐 대통령이 장점인에게 훈장을 걸어주려고 할 때 장점인이 먼저 걸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튀르키예 훈장을 목에 걸어서 참석자들 아연실색하게 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홍콩 기자 공개 훈계 사건 등등 많은 쇼맨십 사건들이 국제적인 추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1년 장점인은 푸틴과 중소 우방 우호 협력조약에서 중공이 중소 변경 약 150만 평방미터의 영토를 포기한다는 조약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할린 지역과 블라디보스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만청시대에 당시 러시아가 불평등 조약으로 불법으로 점령한 지역이고 중국인들은 이것이 당시 불평등 조약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러시아에 굴복하여 강제로 강탈당한 땅을 장점인이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조약에 서명한 것은 매국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불평등 조약의 배경과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장점인은 잔인한 파룬궁 탄압에 나서게 되는데 진선인을 명제로 수련하는 파룬궁은 90년대 중후반기에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력단란과 사회도덕 함양을 기치로 중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파룬궁의 성장 속도와 규모에 놀란 장점인은 파룬궁 탄압을 시작합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당시 약 6,300만 명의 공산당 당원보다 약 2배에 가까운 1억 명이 넘으면서 장점인은 종교적인 성향의 파룬궁 집단이 공산당과 체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한 것인데요. 당시 중공의 공식 발표는 파룬궁 수련자가 약 3천만 명으로 발표를 했지만 실제는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파룬궁 탄압은 당시 6명의 상무위원인 리펑, 주공지, 리루이환, 후진타오, 웨이젠싱, 리단칭 모두 반대를 했지만 장점인 혼자서 반대를 무릅쓰고 파룬궁을 불법 사교 집단으로 몰아 대대적으로 탄압했습니다. 당시는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한 직후라 장점인이 공산당 당내에서 아직 입지를 다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파룬궁의 인기에 시샘을 했고 파룬궁 탄압을 계기로 반대파들에 대한 당권 강화를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장쩌민이 시기한 것은 파룬궁과 파룬궁 창시자인 리홍쯔 이외에도 파룬궁의 호의적이었던 주룽지 총리, 파룬궁 지지자였던 장쩌민의 정적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었던 차오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룬궁 탄압은 전적으로 장쩌민이 밀어붙였고 장쩌민이 책임져야 하는 반인류적 범죄가 되었습니다. 파룬궁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소위 쇼맨식 관종병의 대가이고 권력 집착형 인물인 장쩌민이 모든 계층에서 환영을 받는 리홍쯔의 파룬궁이 공산당 당원보다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하면서 점점 더 큰 세력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공산당 당내 고위층마저 파룬궁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시기심이 함께 발동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2002년 말 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은 공산당 총서기를 후진타오에게 넘겨주고 2003년 3월 양회에서 중국 국가주석 자리를 넘겼지만 공산당의 최고 권력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2004년 9월이 되어서야 그것도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후진타오에게 넘겼을 정도로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장쩌민은 중공 중앙군사의 주석직을 후진타오에게 넘겼지만 장쩌민이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의 실제 권력 핵심 기구인 인민해방군, 공안계통, 규율, 감찰계통은 물론이고 정치 비자금의 근거 역할을 하는 대형 국영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을 상하이방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했습니다. 이런 장쩌민의 협정 10년에 화가 난 후진타오는 장쩌민과의 10년 정쟁에 이어서 장쩌민이 다시 후진타오 이후의 시기에도 협정을 시도하려고 하자 결국 시진핑과의 타협을 통해 시진핑에게 2012년 말 18차 당대회에서 중공 총서기와 중공 군사위 주석, 2013년 3월 양회에서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군사위 주석 자리를 한꺼번에 시진핑에게 넘깁니다. 장쩌민에게 일종의 항의와 무언의 시위를 한 셈이죠. 그러나 장쩌민은 시진핑 10년 기간 동안에도 시진핑 시자진과 후진타오 공청단의 연합 공격을 받으면서 시진핑과의 권력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주도하는 상하이방과의 정쟁은 거의 일방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시진핑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반격의 기회를 노렸고 장쩌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상하이방의 위력은 오히려 공청단보다도 더 막강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권력 투쟁 전망을 하나 소개합니다. 사실상 시진핑과 장쩌민의 권력 투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 시진핑 1기와 2기 10년 동안 상하이방은 보시라이, 저용캉, 시차이구, 고보슝, 술리진 등과 같은 거물들이 시진핑의 수청 사정 칼날에 쓰러졌고 장쩌민과 2인자인 정칭홍만이 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쩌민 일가와 추종자들 약 13,000여 명의 재산이 중국 1년 GDP 수준이면 2021년 기준 17조 5,766억 4,754만 달러, 약 2경 3,166조 원이나 됩니다. 상하이방은 장쩌민 집권 시기에 집단 부패로 축적한 재산으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군부 등 모든 면에서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쩌민이 사망하고 다음 타겟은 정칭홍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시자진 파벌은 상하이방 13,000여 명과 무려 약 2경 3,166조나 되는 그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상하이방과의 전의 정쟁을 시작할까요?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의미 있고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될 장쩌민 평가 분석 시리즈 함께 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